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최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 40대가 되었고 판사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다들 제 남편이 판사라고 하면 한 번씩 저를 더 눈여겨봅니다. 그 시절 저는 하루하루를 발버둥 치듯 살아냈고 결국에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견뎌낸 끝에 다시 살아나듯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그 지난한 시간의 단면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일하게 된 건 오로지 제 힘으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눈을 비비며 밤을 지새우던 시간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론서들을 반복해 외우고 시험 당일엔 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간절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법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처음 배정받은 곳이 바로 남편이 근무하는 모 법원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 법원 안에 있었던 셈이지요.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8살 위였고 판사로서 주변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점잖고 눈빛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 같은 평범한 공무원이 다가서기엔 그와 저 사이엔 너무도 분명한 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참 묘하지요. 시간이 흐르며 점점 서로의 빈틈과 진심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서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 좀 서두르면 좋겠어요. 바로 상견례하고 식 올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했기에 남편이 양가에다 결혼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뜻밖에도 양가 모두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제 쪽 부모님 또한 마냥 판사 사위 들여서 좋은 것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아서라 지영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 판사면 뭐 대단한 사람 아니냐. 저런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 맞는 사람들하고만 산다더라. 너같이 힘든 집안에서 자란 애는 들어가 봐야 눈칫밥만 먹지. 엄마는 왜 자꾸 날 그렇게 깎아내려? 내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 집안이 어디가 어때서? 막말로 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한 건 사실이잖니. 네가 노력해서 공무원까지 된 건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지만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일이 있단다.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깊었던 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다는 데에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아니나 다를세라 부모님의 말씀대로 남편 쪽 반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여자가 없어서 왜 그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공부해서 공무원 되었으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는 사람으로서의 등급을 나누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마음을 후벼 팠고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저는 스스로가 자꾸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사는 방식이니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제가 무너진 인생을 딛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다 잃는한이 있어도 서로만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감행하였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택한 결혼이었죠. 결혼식 날 하객들이 조용히 속삭이던 소리와 웨딩홀의 낯선 공기는 지금도 선명히 떠오릅니다. 안타깝게도 좌우를 둘러보아도 제 부모님도 시댁 어른들도 보이지 않았죠. 양가 어른들이 모두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에 저희 두 사람만 똑바로 서 있었고 신부 대기실에서도 어머니의 단 한마디 축복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하객들 앞에서 애써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보다 더 단단했던 건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손끝이었죠. 그 손에 온기가 있었기에 저는 부끄럽지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빌라의 2층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좁았지만 햇살은 가득 잘 드는 곳이었어요. 그 방 안에서 나눈 웃음만큼 또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밥솥 하나, 침대 하나, 소파는 친구가 쓰던 걸 얻어왔고 냉장고 옆 작은 선반 위에 제가 정성껏 담근 열무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을 정리했고 남편은 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고 축의금 하나 들어오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남편과 저 둘만이 마주 앉은 밥상은 그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럴싸하다고 불릴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판사로 근무했기에 월급도 많았지만 남편이 부모님과 살았을 때 효자였던지 이제까지 번 돈을 다 부모님께 맡겨서 정작 남편은 돈이 많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와 결혼하면 집안 연을 끊겠다는 시댁 어른들의 단호한 말 앞이 깜깜했으나 그래도 남편은 나를 택하며 시댁 식구들하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돈도 가족도 없다. 못을 박듯 말하던 시아버지의 선언 이후 남편은 반발이라도 하듯 더욱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그가 저와 함께 몇 년간 모은 예금 통장의 잔고를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오직 서로의 진심만을 믿고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좁은 빌라에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를 때마다 저는 그 작은 집이 궁전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절의 조용한 평화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웠는지를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나를 택하였고 나중에 어떤 후회를 했는지도 잘 알고 말이죠. 가끔 남편은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들어올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미련과 떨치고 온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여자 때문에 부모님을 저버리다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공부시켰는 줄 아는데 내가 부모님을 등지다니.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됐었는데. 남편은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부모님과 등을 진 것에 대해 내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 택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선택했으면서 그것에 대해 비겁하게 제게 원망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압니다. 남편은 평생을 효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가 번 돈은 항상 어머니 손에 들어갔고 통장은 그저 어머니 앞으로 만들어진 작은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그는 옷을 한 벌 마음껏 사본 적도 없고 외식 한 번 계획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저와의 결혼을 결정했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의 약점이나 되는 것처럼 마지막 카드처럼 그 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결혼은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맡긴 돈은 찾아갈 생각도 말고 평생 부모 얼굴 볼 생각도 말아라.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파토났구나.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머리를 숙였고 그 이후 다시는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만 늘 괴로워했죠. 사람들은 겉으로만 결혼은 둘만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결혼은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세상의 모든 벽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남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선택해준 사람이었지만 저 역시 남편 상태가 그러니 마음이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절대로 이 사람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법원에서 발령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 낯선 곳에 이름이 적힌 발령장이 제 손에 쥐어진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발령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다가 천천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래도 계속 공무원을 했으면 좋겠어. 그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일하는 여자로 사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뭔가 이루려는 여자가, 나는 그런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존경스러워 보여.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속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망설였지만 남편의 말 덕분에 그보다 먼저 저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견뎌왔는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게. 사실 나도 이 시험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알잖아. 그런데 지금 이대로 놓아버리면 나 자신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러면 당분간은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래도 나는 늘 당신 편이야. 매일 저녁에 전화라도 하자. 자기야, 보고 싶을 거야. 너무 아쉽다. 신혼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짧았던 그 시간, 남편과 저는 결혼의 단꿈을 채 누리기도 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없이 참는 성격이었지만 이별을 앞둔 그날 밤만큼은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로는 괜찮아, 우린 잘 해낼 거야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길게 이어지는 한숨이 자꾸만 제 마음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막 결혼했는데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해야 한다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질 계획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공무원 일을 그만두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마음을 접고 남편 곁에 머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예뻐 보인다는 그의 말에 저는 결국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얼른 태세를 바꿔 나도 계속 일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땐 그의 눈빛에 스치는 안도와 미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 계기가 훗날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찌되었든 그리하여 저는 남쪽 그 작은 도시에 발령을 받았고 남편은 그대로 서울 근교에서 일하며 각자의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한 곳은 여자들만 사는 오래된 하숙집이었습니다.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밤마다 누군가의 통화 소리나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틀엔 습기가 차 문풍지를 다시 덧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매일같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과는 생각보다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남편은 항상 바빴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나중에는 괜히 제가 연락을 자주 해서 그의 시간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피곤한 와중에 짐이 되진 않을까 싶어 늘 문자 몇 줄로 안부만 묻는 정도였고, 전화는 남편이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저는 하숙방 조그만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벨이 울릴까 귀를 곤두세우고 진동이 울릴까 침대 옆에 폰을 놓지 못한 채 잠들었던 날들이 생각해보면 너무 애틋했고 또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하루가 빛났고 그 사람이 전화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구겨진 셔츠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었다고 말하면 너무 단순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정말로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사랑만 지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가끔씩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애정을 담아내는 아쉬운 신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시외버스를 타고 기약 없는 정류장에 서 있는 남편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가 가끔 먼 지방으로 내려오면 낯선 방 안에서 허겁지겁 끓여낸 된장국에 밥 한 끼를 나눠 먹으며 부부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를 느꼈습니다. 미세하게 올라오는 열감, 메스꺼움, 이유 없는 피로감. 제가 힘들어 보이니 동료들이 제 걱정을 해주었는데 그중 나이 많은 주사님이 제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주영씨, 혹시 애 들어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입덧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은 애 가질 생각이 없어서.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 아니면 약국 가서라도 얼른 검사해봐. 내가 볼 때는 임신이 틀림없어. 설마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일 거라고 넘겼지만 며칠째 그런 증상이 이어지자 조심스레 약국을 찾아가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아직은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와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마음이 풀어질 때 그때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덜컥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었기에 임신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작은 창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그 조그마한 손들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직은 원치 않은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도 되는 와중에서도 기쁘고 또 무서웠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다니, 한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다니, 무언가를 키워내는 몸이 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엄숙했고 그 모든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 아빠이니만큼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출근길에 맞춘 듯 멀리서 걸어오는 남편을 멀리서부터 바라보다 계단 아래서 숨을 고르며 그가 다가왔을 때 저는 벅찬 감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 가진 것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남편이 기뻐하며 두 팔 벌려 안아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나를 안고 고생했어, 고마워 한마디 해줄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정지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저는 문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낯설고 믿을 수 없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장난해 지금? 그 아이 누구 아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 아이냐니? 당연히 우리 아이지. 남편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긴 했지만 설마 하고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손끝은 소파 가장자리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왜 나 당신 아내인데 내 아이라면 당연히 당신 아이인 거잖아.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웃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거라 믿고 싶었고 다정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돌아올 거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임신할 만한 시기에 지방 출장이 있었어. 우린 그때 같이 있지도 않았잖아.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다짜고짜 그렇게 몰아가는 남편의 말에 숨이 목에 걸려 올라왔고 제 손은 배를 감싸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작고 여리게 자리 잡았을 배를 손끝으로 감싸주는 순간 저는 온몸으로 이 억울함을 견디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퍼즐을 짜맞춘 듯 행동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꺼내더니 자신이 그 시기에 누구와 있었는지를 증명하려 했고 결정적으로 자신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정상적인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고 그 말이 당신 뱃속 아이는 내 아이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하숙방에서 쪽잠을 자며 당신과 나눈 짧은 밤이 제겐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지 내 안에 피어난 이 생명이 우리 둘의 시간 속에서 자라난 기적이었음을 나는 몸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단 한순간에 모든 걸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떨어져 있었을 때 다른 남자 생겼어? 난 지금도 당신이 누굴 만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이는 내 아이는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걸 뒤엎었습니다. 저는 두 눈이 시리도록 그를 바라보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그 말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당신이 전부인 사람이야. 주말마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하고 말을 이었지만 남편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건지 끝내 제 말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골목에서 저는 검정 코트 하나 달랑 걸치고 몇 벌의 옷을 가방에 챙긴 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시댁으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고 누군가의 아내였던 저는 그날 이후 아무의 아내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남편의 본가까지 뒤쫓아갔지만 시어머니에 의해 그 동지섣달의 찬 얼음물을 맞으며 내쫓겨야 했고 그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나는 그 치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우리 정원이가 마음을 달리 먹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디 감히 다른 사내의 아이를 가진 몸으로 우리 집에 뻔스럽게 발을 들일 생각을 해? 왜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정원 씨도 어머님도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와서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때 동안 기다리며 너한테 기회를 줘야 하냐? 우리 정원이 판사다. 너한테 시간 들이면서 기다려줄 사람이 아니야. 썩 꺼져라 못된 것. 그렇게 내쳐진 저는 친정으로 주춤거리며 갔지만 예상대로 역시나 환영받지 못하였고 제멋대로 결혼해서 임신한 집안 망신시킨 못난 딸에 불과했기에 친정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밤을 견뎌내야 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제 눈물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외롭게 내몰리지 않게 하겠다고요. 이혼이라는 말이 제게 떨어졌을 때 저는 차라리 꾸미길 바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누군가 뒤에서 이건 농담이었어 하고 말해주길. 그래서 다시 따뜻한 밥을 차려 앉은 둘의 식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제가 뭐라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제 이름 앞에는 바람난 여자, 남편 배신하고 쫓겨난 여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민 이혼 소송을 이길 능력도 없었고 그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 한마디, 전달되는 서류 하나에도 힘이 실려 있었기에 진실이 아닌 말들이 증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저 누구보다 남편을 믿었고 그 아이가 우리 둘 사이의 기적이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은 나를 천하의 부도덕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출근길에 나섰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도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쉬는 시간마다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수군대는 기척이 느껴졌고 커피를 타다 마주친 동료조차도 어색하게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를 누구 하나 진심으로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를 위해 잠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는 걸 증명하자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시댁에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 숨은 채 비겁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이제 와서 뭘 증명하겠다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은 한술 더 떠 더 가혹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뒤에서 어쩜 저렇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지 저런 것이 우리 집안 사람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면 아주 끔찍하다니까 하고 혀를 찾고 시누이는 참 뻔뻔도 하네요. 우리 오빠 판사 부인 자리가 그렇게 탐났어요? 라며 비난을 퍼부으며 제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실 한 구석에서 작은 보육기 안에 누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손엔 출산 후 약봉지를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엔 병원비 청구서가 들려 있었지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을 때면 이 작은 생명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니까 누가 뭐래도 이 아이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시작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숨도 돌릴 틈 없이 분유를 타고 밤중엔 열나는 아이의 이마를 재며 해열제를 챙겨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이 퉁퉁 부어도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소독하는 손은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니 소송은 점점 먼 얘기가 되었고 병원과 집만 오가며 생존하듯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저는 결국 법 대신 아이를 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게 저에게는 더 시급한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은 정말 생각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애기 이제 엄마 하는 거야? 아이 이뻐라. 귀여워 죽겠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 수 있지? 아이는 조금씩 자라났고 그 웃음 하나, 손가락을 움켜쥐는 작은 힘 하나에 저는 매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되고 아이가 돌을 지나면서 다시 복직을 결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돌아간 그곳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책상마다 앉아 있었고 그나마 기억나는 몇몇 사람들도 저를 대할 때 발끝마다 머뭇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때 돌아다녔던 이야기들, 제가 바람을 피워 아이를 가졌다는 헛소문은 바닥에 뿌려진 기름처럼 쉽게 닦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애써 눈을 피하고 차를 타고 청사 주차장에 들어서기만 해도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참자 했고 그 다음엔 이겨보자 했지만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사직서를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A4지 용지 한 장에 제 이름을 꾹 눌러 썼을 때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가슴이 텅 빈 듯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려고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나. 나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정직하게 일하며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평범한 바람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게 참 쓰라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퇴직금과 약간의 적금에 기대어 아이가 아프지 않게 굶지 않게 그저 숨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아이를 키우는 값을 계산했고 중고시장에서 장난감을 사는 일조차도 아이 몰래 숨죽여 망설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적금 이자를 타내어 오늘 아이를 위해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유모차를 밀며 마트에서 장을 보려 할 때 낯선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영 씨 맞으시죠? 이정환 판사님 전처 되시는. 네? 누구세요? 유모차의 아이가 이정환 판사의 아이 맞나요? 대체 누구시냐고 물었잖아요. 황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은 최지영 씨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저도 이정환 판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지영 씨처럼. 그 낯선 남자는 이름을 명훈이라 밝혔고 제게 말하길 참으로 구구절절 긴 사연을 그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했고 사실은 자신은 남편의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때 사업을 하다 소송에 휘말렸고 그 소송에서 남편이 내려준 판결로 자신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말했죠. 하지만 낯선 사람이기도 하고 혹여나 남편 쪽이 애를 염탐하려 보내었나 의심이 들어서 쉬이 명훈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훈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남자의 눈빛은 날카롭고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절박함과 복수심이 뒤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하려 했지만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최지영 씨, 제 말 좀 이제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랑 이혼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좀 많거든요. 당신이 지금껏 몰랐던 것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분노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게 전하려는 건 내가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사람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고 그 남자는 그날 제 눈을 곧게 마주보며 아이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아이 나이 지금 몇 살이죠? 혹시 아이 이름은? 딱 보니 이정환 판사랑 엄청 닮았네요.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의무도 그리고 더는 어떤 일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오해를 겪어온 저로서는 그 질문들이 다시 내 아이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뭔가 더 확신을 얻은 듯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고도 없이 예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마당을 헤집고 들어왔고 현관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실이며 방이며 함부로 열어젖히며 물건들을 쑤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겼어? 남편 인생 망쳐놓고도 여기가 네가 편히 누울 자리냐? 지금 이 사단이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네가 그 남자랑 짜서 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잖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저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은 것처럼 한마디 항변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이 광경이 빨리 지나가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시몬은 아이를 쳐다보니
기가 찬 듯 허하고 한숨을 내쉬었고 옷소매를 올리며 씩씩거리며 제게 퍼부었습니다. 우리 정환이 재혼했다. 너랑 이혼한 다음에 반년도 못 되어서 대형 로펌 회장의 딸과 조용히 다시 재혼했어. 지금은 엄청난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다. 그 여자는 너랑 비교도 안 되는 대단한 여자야. 알아? 근데 괘씸하게도 네가 내 아들 발목을 잡으려 해? 그 사실조차 저는 남의 입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정작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내 아이의 존재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고, 그보다 더한 건 그 과정이 단순한 이혼 후 새 출발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짜여진 시나리오였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간 뒤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다시 찾은 명훈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혹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어렵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최지영 씨가 알아야 할 건 한 가지예요. 새로운 여자와 이정환 판사, 그리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 못할 거래가 오갔다는 거. 제가 그것을 지영 씨한테 알리고 힘이 되어주려고 찾아간 것이었어요. 지영 씨는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돼요. 지영 씨 아이를 지키려면. 명훈의 소리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것은 명훈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은 결국 그 일로 인해 그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걸었고, 명훈 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저를 찾아왔던 이유는 단지 복수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겪은 당사자로서 저 역시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를 내가 보낸 자객처럼 몰아갔고, 저와 명훈 씨를 엮어 마치 우리가 한 패거리라도 되는 양 입에 담기 힘든 모략과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지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는 거잖아. 너 절대로 우리 아들 망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번엔 진짜 끝장이다. 그 말들이 어찌나 독하고 날이 서 있던지 저는 한동안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이번엔 더는 참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 집안을 마구 헤집고 나를 협박하듯 몰아세우던 시댁 식구들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 한 바가지를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다시 모여 득달같이 달려들던 그들에게 그 소금을 있는 힘껏 뿌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신 이 집 근처에도 얼씬대지 마세요.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남의 집에 들어와 난리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 줄 알았어요? 당신들이 짠 그 연극 이제 내가 끝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참을인이 바닥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아이가 아프니까, 내가 무너지면 아이가 다칠까봐 이를 악물고 견디기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무서워 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 억울함을 말할 기회조차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깊게 박혔습니다. 그러던 날 남자 명훈 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앞 벤치에 앉아 만난 그는 무겁고 낡은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언제 우리 아이 칫솔을 가져간 거예요? 제 질문에 명훈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문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아이 칫솔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유전자 검사해서 예전 샘플이랑 비교했어요. 봉투 안에는 국립기관에서 발급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99.9 친자, 즉 제 뱃속에 있던 그 아이는 제가 믿었던 바로 그 사람, 제 전 남편의 아이가 분명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확신이 밀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훈 씨는 또 다른 서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혼인 기간 중에 그 사람이 지금 부인하고 만난키로 시댁 식구들이 지금 부인과 자주 연락하며 당신을 내쫓기 위한 정황이 담긴 자료입니다. 통화 기록 녹취, 이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고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뭘 해야 하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양육비랑 위자료 피해 보상금, 무엇보다 부당하게 쫓겨난 것, 명예를 훼손당한 것, 혼인 중 배신당한 것까지 정식으로 소송 거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내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가 더는 억울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민 마지막 서류는 지금껏 제 마음속에만 남아있던 억울함을 세상에 꺼내 보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서 꺼낸 USB 안에 담겨있던 녹취록엔 믿고 싶지 않은 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디서 따온 것인지 묻기도 전에 그 녹음 속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고 익숙해서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여자 애까지 가졌다고 버티고 있어서 골치 아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리하자고 했던 거 아니야. 지금 며느리 될 집안이 누군데 애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 출세길 안 막히잖아. 그 속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지금 남편의 아내가 된 여자와의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흔들어 놓기 위해 짰던 시나리오, 그리고 아이까지 모른 채 하며 내쫓기로 한 계획들. 제가 두 귀로 직접 듣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치밀하고 비열했습니다. 그 남자 명훈 씨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싸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고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재산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이를 버리고 나 몰라라 한 책임을 물어 양육비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으로만 험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를 배제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 명훈 씨는 원래 경찰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몇 해 전 공직자로서 다루던 한 사건에서 상부의 압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내부 징계로 해임당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진 그날 이후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결심했고 제가 그 첫 대상이었죠. 저도 한 사람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억울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누군가는 이렇게 다시 손을 내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억울하게 해임당했던 경찰직에 대해 끝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법원에서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결국 그는 복직 허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죠. 참으로 치밀하고 끈질기고 노력한 끝에 겨우 얻어낸 성과물이었지만 하지만 정작 복직이 가능해지자 명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라밥 먹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복직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지영 씨도 지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년 동안 지켜오던 제복을 벗고 그는 묵묵히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심 외곽에 작고 단정한 카페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그 공간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향이 진하게 퍼지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찾아오는 이들에겐 조용한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저와 아이에게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그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인사하던 아이도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오늘도 핫초코 있어요? 삼촌, 내 그림 봐봐요. 내가 삼촌을 그린 거예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웃음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명훈 씨와 저는 이제 서로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도 저도 상처가 많았기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서려 했고 그만큼 더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내 아이와 나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집 앞 놀이터에 나갔다가 순간 아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이 아이에게 고정된 채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제 배에 찾아와 얼마나 기적처럼 나를 다시 숨쉬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 작고 여린 몸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함께 견뎌줬는지. 그렇게 나는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가 또다시 쓰러졌다는 사실이 온몸을 부수듯 몰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불빛 아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건네는 한마디에 제 무릎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희귀한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서 가족 중 혈액형과 조직이 맞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친부의 혈액이 꼭 필요할 듯 합니다. 그 말은 곧장 저를 지나쳐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단 한마디 변명 없이 침묵만 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또다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현실이 이보다 더 쓰라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전부이고 내 심장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내 자존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민하다가 아이를 살리려면 자존심이고 상황이고 다 생각할 틈이 없었기에 그날 밤 손수 쓴 편지 한 장과 함께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가 나온 순간 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은 물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최지영입니다. 소송 다 포기할게요. 당신한테 뭘 바라지도 않을게요. 제발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그 말이 끝난 뒤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숨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내뱉은 말. 알았어. 병원 어디야? 그 순간 그의 말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 말 하나로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대로 전화기 앞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고 며칠 뒤 전 남편은 조용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설 때 그를 본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모른 채 의사의 손에 이끌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고 의사에게 필요한 혈액과 조직이 완벽히 일치한다고 들은 뒤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실을 떠나기 전 저는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우리 아이 살리는데 협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저를 보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 아이였는데 이제야 실감이 나네. 그 말엔 슬픔도 후회도
무엇 하나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조금은 늦게 도착한 책임감 같은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 아니라고 딱 잡아뗄 때는 언제고 참으로 무심하고 변덕스러운 전 남편이었고 그것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남남이고 왼수가 된 이상 도리어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져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전 남편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곁에 앉더니 작은 종이컵에 든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진 채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실은 지금 내 새 와이프였던 여자하고 이혼 소송 중이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만히 그의 말만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내 반응을 보는 듯 하다가 뜻밖의 표정에 비동이 없다는 것을 안 후에 다시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 같은 여자는 없더라. 그 여자하고 많은 일이 있었고 돈이 전부가 아니란 것도 알게 되었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솔직히 말해서 변명 같지만 다 어머니 아버지가 시킨 일이었어. 나는 당신을 선택해서 부모 가슴에 못 박은 죄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 지영아. 그때 일이 우리 집 식구들 주도였다는 걸 그제야 뒤늦게 알게 됐어. 나는 그들 말에 휘둘려 당신을 밀어내고 아이까지 버렸지.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전 남편이 눈을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변명도 없이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정면에서 저를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을 수가 없기에 아무 대답이 없자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았고 눈을 저와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내가 지키고 싶어. 내 아이와 당신과 다시 한번 인생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러곤 그는 조심스레 한 장의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새 아파트 등기 서류와 열쇠. 그 집은 제가 지금까지 아이와 살던 작은 월세방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33평 아파트였습니다. 당신한테 다신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어떤 말도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돼. 정말 아주 천천히. 그냥 이 집에서 아이랑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첫 번째 부탁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엉켜있던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준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라는 뜻을 담은 작은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는 남편의 협조 덕분에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내 아이는 병 때문에 살려면 지속적으로 전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이지요. 제 아이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 후로는 유난히 아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앉은 아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살아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그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라면 엄마는 지켜봐 줄게. 네가 원하니까 엄마는 들어줄 수 있어. 아이는 전에 없던 구김살 없는 환한 웃음으로 저를 안아주었고 그렇게 우리 셋은 완전히 잊지 못한 과거 위에 조심스럽고 더딘 그러나 확실한 두 번째 시작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 남편과 다시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코 쉽게 내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래도 아이 아버지니까 라는 말로 저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기지 않은 복잡하고 아픈 감정들이 제 안엔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완전히 용서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를 꿰매는 데는 단순한 말이나 사과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을 끊었고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또 판사직도 내려놓고 지금은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하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손을 다시 잡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명훈 씨와는 결국 헤어졌죠. 그 사람은 제게 너무도 고마운 존재였고 삶이 무너졌을 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원했고 남편이 다시 아버지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금 저는 그 선택 앞에서 제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훈 씨는 끝까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진심이에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니까 내게 그 어떤 미안함도 자책감도 갖지 마세요. 당신이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렸는지 아마 그는 몰랐을 겁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다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겁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가족이 되자는 서약을 나눴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아직도 마음 한편은 흔들립니다. 왜냐면 한번 배신에 동조한 사람은 언제든 또다시 그 틈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불안이 아직도 제 마음 어딘가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바쁜 시간 쪼개가며 퇴근 후에는 같이 책을 읽어주며 이전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하려는 걸까? 정말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저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마음속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거짓과 오해로 무너졌던 그 믿음, 다시 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덥석 잡고 말없이 웃어줄 때면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 전 남편이랑 재결합할 생각을 했느냐. 고구마같이 제가 답답할지도 모르겠고 돌이켜봐도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기에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